강의 내용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ARXML 설계는 TPS Manifest Specification 표준 문서의 설계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TPS Manifest 문서를 잠깐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토사 협회 ORG, 오토사 ORG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오토사 협회에서 이제 표준 문서를 공개하고 있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어디트 플랫폼 표준 문서를 여기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서가 많기 때문에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토사 컨퍼런스 쪽 영상 같은 경우에도 여기 URL 가시면 컨퍼런스 행사 동영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을 쭉 한번 보신 것도 개발하는 것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TPS 매니페스트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구글에서 표준 버전을 명기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표준 번호죠. R20-11이 뭐냐면 2020년에 11월에 나온 표준이고 하이 버전 호환서기 때문에 해당한 문서를 잘 확인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표준 문서가 계속 요 날짜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다음 달 11월 달에 이제 R22-11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 좀 나오게 되어 있고, 목차를 누르시면 이제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저희 회사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를 계속 반복 학습해서 암기 형태로 공부를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요 파란색 글자가 실제 이제 ARXML 태그, 메타 클래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태그가 설계된 주 내용이고, 이 파란색에 대한 내용을 잘 학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개 목차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각각 설계할 때 저희 회사 제품 기준으로 오토사 디자이너라는 게 존재하고, 툴에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이 디자이너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작성할 태그의 위치를 파악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익숙해지면 빨리 작성하는 습관을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아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설계할 게 뭐냐면 데이터 타입 변수죠. 식품 변수. 그다음에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 그래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좀 복습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AP가 어디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드리면 맨 먼저 CPP 어플리케이션 간 하는 변수, 지프 변수가 먼저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비스 인터페이스. 참고로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오토사 표준에서는 이제 포트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중에 한 개가 서비스 인터페이스입니다. 참고로 지금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이제 아라컴에서만 쓰고요. 아라컴 API를 사용할 때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RPI나 RPHM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포트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즉 SNMP나 혹은 IPC,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할 때 서비스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때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컴포넌트를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작성해서 해당하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포트에 연결하죠. 포트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실행 파일 명을 만들죠. 그래서 어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항이 뭐냐면 포직스 OS에서 동작하는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파일 명이 대소 문자가 일치해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설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죠. 그다음에 머신 매니페스트. 그래서 머신 매니페스트, 익스큐션 매니페스트,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세 가지가 있고, 이 매니페스트란 건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할 때 읽어드려야 할 정보입니다. 표준화는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할 AXML 그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범위도 각 오토사 툴 벤더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설계해야 되는지는 표준화에 나와 있지만 툴 벤더에서 어디까지 쓸 거냐는 표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 매니페스트를 설계를 해야 되고요. 머신 매니페스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제 CPU의 프로세스 코어 지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용할 인터넷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S와 머신을 매핑하죠. 그래서 A를 할당, 배치라고.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 끝났으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느 머신에 넣을 거냐를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머신이 사용할 CPU의 코어, 그리고 이 머신이 사용할 이더넷 엔드포인트, 즉 물리적 이더넷 디바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걸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펑션 그룹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머신 상태값, 비클 상태값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부터 머신 매니페스트까지 한번 제가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익스큐션 매니페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설계는 계속 반복되는 연습이고, 개발 경력과 관계없이 오토사
오토사를 도입하게 되면 AXML 설계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걸 마스터해야지 애초부터 개발을 시작할 수 있고, AXML 설계 없이는 클래식 플랫폼이든 개발을 진행할 수가 없다. 왜? 소스 코드를 자동 생성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의 자동 생성은 AXML 설계가 없이는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AXML 설계를 통해서 소스 클러스터 제네레이터 통해서 매니페스트 파일과 C++ 소스 코드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CP인 경우에는 AXML 설계를 통해서 베이스소프트 제네레이터에서 소스 코드 생성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시면 CP와 AP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매니페스트 파일이 존재한다. 어댑트 플랫폼에서는. 그래서 어댑트 플랫폼에서는 매니페스트 파일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 파일이 타겟 보드에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이 파일을 읽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그리고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기 때문에 OTA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맨 처음부터 다시 제가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서 머신 매니페스트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오토사 IO를 이제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파일을 하나 만들겠죠. 참고로 AXML 파일명은 소스 코드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름으로 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데이터 타입 만든다. 데이터 타입에서 P 데이터 타입을 만들고, 제일 처음에 만들 때 표준인 어댑트 플랫폼 데이터 타입 이런 게 존재를 하고요. 저회사 도구에서는 제네레이터 통해서 자동 생성 지원합니다. 만들어졌죠. 만들어지면 C++ 변수는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타입에 대한 밸류 쪽을 타입 레퍼런스로 레퍼런스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P 데이터 타입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C++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비스 인터페이스와 C++ 인포메이션 데이터 타입에 네임스페이스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데이터. 넣고, 그 다음에 어제 금요일에 했던 것처럼 비클 스피드 uint8 uint8이 255까지거든요. 255에서 타입램프스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타입 만들기고요. 실제 작성할 때 구조체까지 해야 되는데, 구조체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제 금요일에 설명했겠지만 1톤 택배 트럭에 택배 상자를 하나만 넣어서 택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즉 하나의 이벤트에 구조체 형태로 택배를 넣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만 여러 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벤트 한 개당 이더넷 프레임 1500바이트가 송수신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벤트 하나에 구체로 가득 채워서 효율적이다고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 인터페이스에서 한 개의 이벤트가 비교를 하게 되면 1톤 트럭 한 대죠, 한 대. 그래서 이벤트 하나당 이더넷 프레임이당 이거네. (500바이트가) 송수신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벤트 한 개, 변수 하나만 하게 되면 변수가 이제 한 개의 이벤트 내에 변수 한 개가 택배 상자라고 비교하면, 그러면 한 개 이벤트에 이제 한 개 트럭에 택배를 상자를 많이 넣으려면 구조체로 정의해서 넣는 것이 이전에 송수신이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송수신할 때 이제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체 형태로 쓸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한 개 이벤트에 구조체로 변수를 써 설계해라 해야 함. 이게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개수가 많아지면 소스 코드 양이 많아진다고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할 때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롬네임 사이즈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수가 많아지면 롬네임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한 개 이벤트에 그냥 일반 변수 형태로 넣게 되면 이더넷 프레임에 송수신 낭비가 발생하죠. 그래서 한 개 이벤트에 구조체 형태로 많이 넣어서 데이터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이벤트에 이벤트 B, 이벤트 C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벤트가 종류가 서로 다른 게 3개가 있으면 이더넷 이 3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1500바이트가 3번 나가는 거죠. 그럼 이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벤트에서 구조체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에서 C 이렇게 보내면 이벤트가 한 개죠. 그래서 한 방에 보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더넷 프레임에 트럭에 가득 채워서 한 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효율성은 표준 문서에 안 나옵니다. 이건 실제 해봐야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자율주행 쪽 그 ISO 표준 인터페이스에서는 그 안에 구조체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이제 그다음 만들어 볼게요. 파워포인트 보게 되면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오토사 인터페이스 디자이너에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인터페이스, 오토사 인터페이스 디자이너에서 여기에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서비스 인터페이스. 네임스페이스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만든 비크스피드 이렇게 해서 서비스 인터페이스까지 설계를 했죠. 이렇게. 그래서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장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소프트 컴포넌트 만들겠죠. 그래서 처음에 설명했듯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 포트가 뭐냐면 사용할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이 포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간 동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여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컴포넌트 타입을 설계하려면 얼티브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를 통해서 설계하면 되고요. 기존 디자인. 그래서 소프트 컴포넌트에서 만들었죠. ADAS 네, 그렇고 그다음에 포트. 그래서 이벤트 그 경우에는 P포트가 홍신, R포트가 수수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P포트를 할게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아까 만든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요 포트에서 사용하겠다.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소스 코드를 생성하게 되면 일단 소스 코드 생성할 때 밸리데이션, ARCM의 밸리데이션을 오토사 디자인 밸리데이션에서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미작성되어 있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네임스페이스가 작성 안 됐다 나오죠. 그러면 여기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이게 제가 점 2개를 넣어야 되는데 하나만 넣는데요. 그러면 아까 이게 사라집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점 2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도 2개 들어갔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에러가 안 뜨죠. 그래서 제네터를 하게 되면 지금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은 매니페스트 생성이 아니고 이제 소스 코드 생성입니다. 아라컴에 대한 소스 코드 생성이기 때문에 요게 소스 코드가 인터페이스, 서비스 인터페이스 관련되어 있는 소스 코드가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터 수행할 때 반드시 이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밸리데이션에서 에러가 없어야지 소스 코드가 정상적으로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 매니페스트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머신 매니페스트를 하려면 보시면 이제 머신 해야 되고요. 머신하고 머신 디자인이 있는데 머신은 사용할 CPU 프로세스 코어를 지정하는 거고 머신 매니페스트는 사용할 네트워크, 이더넷 엔드포인트, 이더넷 그 디바이스죠. 하나의 ECU에 이더넷 스위치 꽂을 수 있는 이더넷 포트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 코어에서 어느 이더넷 포트를 쓸 거냐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 본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ECU에 CPU가 멀티코어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 플랫폼을 쓰게 되면 해당하는 CPU는 코어 4개짜리나 8개, 16개, 24개도 씁니다. 그래서 현재 양산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가 NXP S32G2를 많이 씁니다. S32G2인 경우에는 ARM 코텍스 A53 코어가 4개가 장착되어 있고 거기에다 머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설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머신은 얼티브 머신 디자인에서 디자인을 하고요. 머신 디자인, 머신 디자인 할 때 파일 하나 만들게요. 파일을 머신, 머신까지만 입력하면 머신 AXML 파일을 만듭니다. 만들었죠? 머신 만들고 ADAS 머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신은 머신 디자이너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에 머신 디자이너가 있고요. 일단 여기 이제 먼저 프로세스부터 작성할 거예요. 프로세스 NXP S32 했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코어를 0번째 거 쓰겠다 정했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 과정에는 non-structured 플랫폼 서포트에서 뭐 시큐리티 폴리시냐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을 없는 상태로 설정해서 개발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trusted 플랫폼 대한 executable 런처에 대한 거는 각각 툴바이너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걸 고려를 해야 되고 일단 저희 회사에서 제공한 그쪽에는 뭘 세팅하더라도 실제 소스코드 영향이 없어요. 다른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스테이틱 모드나 모니터 모드를 적용해서 각 자동차 회사의 요구사항이 아마 별도의 문서로 존재가 할 겁니다. 그다음에 머신 디자인은 시스템 디자이너에서 작성할 수 있고요. 여기에 하위에 노드의 머신에서 머신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설계할 수 있고요. 머신 디자인에서는 네트워크, 이더넷 스위치에서 네트워크 어디까지 쓸 거냐 대해서 여기서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일단은 그냥 저장했습니다. 했고 머신 디자인에 돌아가서 아까 작성한 ADAS 머신 디자인을 레퍼런스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펑션 그룹과 프로세스 2 머신이 있죠. 일단 프로세스 2 머신 하려면 프로세스가 존재해야겠죠. 존재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어디티브 어플리케이션 디자인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있고요. 프로세스를 execute 매니페스트 설계를 위해서 프로세스를 추구합니다. 저희 회사 제품 제약사항은 뭐냐면 executave가 프로세스가 동일한 숏네임을 이용해야 된다. 이게 저희 회사 제약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AXML 작성할 때 어느 태그부터 작성을 먼저 하냐는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편하냐를 고려해서 설계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각자 설계 순서를
요소를 나름대로 정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얘기하냐면 실제 양산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AXM 파일을 자동차 회사에서 작성해 줍니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를 설계하는 거지 무에서 유로 설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현대자동차 쪽에 일을 하신다면 근무하신다면 무에서 유로 작성한 것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슈 테이블 추가해 볼게요. 네, 대소문자 구별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플릭 레벨로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루트 소프트 컴포넌트 타입에서 반드시 한 개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컴포넌트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명이 저희사 제약사항이 executables과 프로세스 명칭이 동일해야 된다는 게 저희사 제약사항이고 다른 회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저희사 제약사항입니다. 그래서 executable 지정했죠.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하고 머신하고 매핑한 거지 executable과 머신을 매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존재를 해야지 프로세스 투 머신 매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머신 디자인에서 프로세스 투 머신 매핑을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머신에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쓰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하나 지정하고 머신 하나 지정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설계가 되면 execution manifest와 머신 쪽 매니페스트가 일부가 됐기 때문에 머신 쪽 매니페스트와 execution manifest 쪽이 소스 코드가 형성됩니다. 어떤 파일에 매니페스트 파일 형성되고요. 그래서 항상 제네트하게 되는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안 뜨죠. 그다음에 제네트를 해보면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이 형성되죠. 이게 이제 머신 매니페스트고요. 그리고 execution 폴더 및 하위가 execution 매니페스트입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고요. 이게 이제 execution 매니페스트인데 어플리케이션은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은 누가 실행하냐면 EM에서 얘를 실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OS가 붙게 되면 OS에서 개발자가 스크립트로 셀 스크립트를 짜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셀 스크립트에서 어플리케이션 EM을 먼저 실행하는 거죠. EM을 실행시키면 EM이 execution manifest를 읽어서 해당하는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OS 표준은 OS 부팅, 포직스 OS 실행 후에 개발자가 셀 스크립트 파일을 SH 파일 작성하든지 아니면 혹은 리눅스에서 서비스 등록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스템 CTL로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어요. 서비스. 리눅스가 부팅 이후에 어떤 서비스 등록해서 그 서비스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 EM을 실행하는 거죠. 그럼 EM은 뭐냐? 파일고 A를 실행하죠. 그래서 방금 자동 생성되어 있는 execution manifest 파일을 읽어서 다른 A를 EM이 자동으로 실행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execution manifest하고 머신 manifest를 완벽하게 다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개발한 걸 할 수 있는데 다른 회사가 개발한 걸 모르기 때문에 테스트 과정에서 EM까지 실행해서 개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특화되게 EM 없이도 A를 실행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타 회사인 경우에는 EM 없이는 AA를 실행할 수 있게 막아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쳤는데 누락된 게 또 뭐 정보가 있냐면 버전 정보도 있죠. 버전을 표기합니다. 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버전 이런 식으로 버전 표기를 하게 돼 있고요. 1.0.0이 됐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정식 버전 아니면 뭐 0.1 버전, 0.2 버전 형태로 이 숫자 세 자리로 나오는데 이 숫자 세 자리 표기하는 방법도 ISO 표준입니다. 오토사 표준이 아니고 ISO 표준이고 그리고 이게 릴리즈용이냐 디버그용이냐 따라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버그용은 뭐냐면 실제 예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 매니페스트의 발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디버그용으로 컴파일러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디버그용으로 됐으면 디버깅하기 위한 심볼 정보가 실행 파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GDB 같은 걸 이용해서 소스 코드 레벨로 실시간으로 디버깅 가능하죠. 근데 이제 디버그 모드로 되어 있으면 파일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런데 릴리즈 모드에서 디버그 모드를 삭제하게 되면 파일 사이즈가 줄죠. 그 결정을 컴파일러 옵션에서 한다. 컴파일러 옵션에서 디버그용과 을 선택한다. 네, 선택하죠. 그래서 디버그용은 GDB로 디버깅이 지원됨. 디버깅용은 GDB를 이용해서 소스 레벨로 디버깅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 과정에는 다 디버그 모드로 하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가 내가 선택하더라도 실제 개발자가 요걸 지원하게 세팅 안 하면 디버그용이 안 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요에서 제네터를 하게 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버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죠. 테이블에서 execution manifest에서 버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제네터를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버전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매니페스트 쪽 파일하고 AXML의 관계를 이해하고 싶으면 AXML 설계하고 정의해보고 AXML 설계하고 정의해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펑션 그룹을 제가 설계했고요. 펑션 그룹은 이제 나중에 EM에서 또 다시 설명할 건데 머신 스테이트와 비클 스테이트가 나눠지고요. 머신 스테이트. 머신 스테이트는 내가 사용한 머신에 대한 상태값이고요. 그러니까 뭐 OS가 켜졌냐, 꺼졌냐, 리스타트냐, 뭐 아이디 상태냐고. 비클 스테이트는 뭐냐면 차량 레벨로 시동 걸었냐, 주차 중이냐, 일반 도로에서 주행 중이냐, 아니면 고속도로에 주행 중이냐, 자율주행 모드이냐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비클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표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머신 스테이트는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차에 시동이 걸릴 때 시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차에 이걸 쓰는 거면 EM에 의해서 시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요. 이때 이제 머신 스테이트에서 머신이 켜지면 시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특정 조건에서 시행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EM이 아니고 SM이라고 그 스테이트 매니저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차량 속도에 따라서 주차 중이냐, 일반 도로 주행 중이냐, 고속도로 주행에 따라서 시행할 어플리케이션이 다르죠. 그때 어플리케이션에서 SM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래서 펑션 그룹 좀 보면 펑션 그룹은 머신에서 정의되어 있고요. 현재 펑션 그룹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 회사 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여기서 생성 안 하고 일단 삭제할게요. 안 하고 그 오토사 시스템 디자이너에서 세트 머신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요. 세트 머신하고 모드 디클레이션 그룹하고 이제 구분하겠는데 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게 되면 펑션 그룹 셋이라는 게 있고 펑션 그룹 셋에서 이제 상태값은 세트의 상태값 어디서 정해야 하냐면 오토사에서 모드 디클레이션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드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값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토사 시스템 디자이너에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에 머신에서 설계 가능하고요. 설계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머신 스테이트를 자동 생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get 머신 스테이트를 누르시면 펑션 그룹을 실행할 수 누르면 이렇게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됩니다. 되죠? 그래서 머신에 대한 기본적인 값은 오토사 협회에서 표준화하고 있고 여기 표준화되지 않는 값에 대해서는 자동차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다. 보게 되면 여기 뭐가 있냐면 머신 값의 기본적인 게 오프, 전원 껐을 때, 그다음에 스타트업 켰을 때, 셧다운 껐을 때, 리스타트, 재부팅 했을 때, 버리피가 뭐냐면 부팅할 때 버리피 기능이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인증받은 소프트웨어냐, 인증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는 게 버리피고요. 그래서 요게 적혀 있고 디폴트 값은 이제 오프로 되어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슬립 모드를 한다면 여기에 슬립 모드란 거를 추가를 해야겠죠. 이렇게 뭐 여기 추가해서 이렇게 값에 슬립이라고 추가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디폴트 들어가는 요 5가지 오프, 스타트업, 셧다운, 리스타트, 버디피는 필수고요. 이거는 삭제 불가능하고요. 필수고요. 추가로 머신 상태값을 더 추가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삭제를 하고요. 머신 스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테이트. 뭐냐면 프로세스 스테이트도 상태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프로세스도 뭐냐면 이제 행팔 아이들, 스타팅, 러닝, 터미네이트이고 기본 상태는 아이들이죠. 아이들. 이렇게 해서 자동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머신에서 이제 펑션 그룹 하나 만들게요. 넣고요. 그래서 아까 만든 머신 스테이트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토사 R24-11에서는 이 펑션 그룹을 지정할 때 아까 작성했던 시스템 디자인의 모두 디클래시 그룹에 있는 정보를 하나 가져와서 레퍼런스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 그룹의 그 머신에 대한 이름은 머신 언더바 FC로 고정값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펑션 그룹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작성하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할 때 뭘 소개하냐면 EM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 부팅했을 때 그러니까 스타트를 했을 때 시행할 어플리케이션 리스타트 할 때 시행할 어플리케이션, 셧다운 할 때 처리할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해서 EM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시행할 거냐 말 거냐를 정의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펑션 그룹 셋을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EM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거는 설계한 내용대로 AXML에 설계한 내용대로 시작되기 때문에 AXML 설계가 없으면 EM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 EMA에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시행하려면 Execution Manifest와 머신 Manifest가 전부 다 설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EM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건 뭐냐면 머신 매니페스트나 익스큐 매니페스트가 다 미완성이 되더라도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머신에서 어떤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냐고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예약 세마를 작성해서 전달해 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하고 머신의 간단한 설계까지만 해서 제공한다면 좀 쉽겠죠. 그리고 다시 오게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까 설계를 좀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머신에서 이제 요거 이제 설명할 건데, 일단 휴식을 취한 다음에 시스템 디자인부터 나머지 내용도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